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2006년생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오네요. 대학들이 요즘 고민이 많죠. 신입생 모집하기도 어렵고요. 물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뭐 절반도 못 채우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대개 출산율이 저하돼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출산율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오히려 대학 전체 종업보다 적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대학이 기능이 저는 효력이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많은 대학들이, 미국이 대학 많거든요. 한 몇천 개가 되는데 미국도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출산율도 아직 우리만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도 대학이 어려워지고 있죠. 미국에서는요, 출산율이 떨어져서 대학의 모집이 어렵다 그러지 않고요. 대학의 존엄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비싼 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할 가치가 있나? 이 의문이 이미 2010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학들이 왜 어려운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요, 이 변화의 방향부터 얘기하면은 뭐 인공지능 학과를 만들고 반도체 학과를 만들고 기술을 가르치고 교과를 개편하고 이거 다 헛짓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대학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 번 살펴봤죠? 1869년 찰스 엘리엇이 하버드 대학을 신학대학에서 현대대학으로 만들면서 지금의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은 그 당시 산업혁명이 이미 18세기부터 거의 100년이 이어져 왔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이륙을 하면서 우리 삶을 급속도로 바꾸기 시작할 때 거기에 맞춰서 만든 거거든요. 155년 됐죠? 그런데 지금 2010년부터 시작한 디지털 혁명이 우리 삶을 다 바꾸고 있거든요. 2010년부터는 스마트폰이 바꿨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지금 막 바꿔놓고 있잖아요. 이런데 155년 전에 만든 시스템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과 개편, 무슨 제도, 무슨 혁신 방법 해봐야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크게 해결책은 안 됩니다. 계속 학생들 수는 줄어들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저는 보는 게 신입생 충원율,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지표를 매년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신입생 충원율. 특히 지방대학들은 신입생을 몇 명 충원했느냐인데 더 중요한 건 재학생 충원율입니다. 신입생 충원율보다 재학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자퇴를 하거나 다니다 그만두는 거죠. 충원율이라는 이것이 점점 떨어져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대학 생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요, 지금은 경험의 시대잖아요. 학생들의 학교 경험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수들의 경험도 떨어져요. 교수들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경험, 교수의 경험을 어떻게 올려줄 건가가 대학 혁신의 핵심입니다. 그 방법은 각 대학의 역량에 맞게, 환경에 맞게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 설정이거든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학교 가는 게 즐거워야 돼요. 교수도 선생도 학교 가는 게 즐거워야 돼요. 오늘 아이들 만나러 가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학들이 혁신을 한다 그러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게 즐겁지 않고요.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교수, 선생들이 학교 가는 게 점점 더 즐겁지가 않아요. 학생들 만나는 게 점점 더 즐겁지 않아요. 계속 만족도가 떨어져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학생이나 선생이 학교 가는 게 행복하고 학교의 생활이 행복해야 되는지, 그것이 21세기 교육혁신의 가장 중요한 방향인지를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는 지식의 누출 시대라고 합니다. 지식이 누출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인간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면서 이 경험을 쌓으니까 이 지식이 계속 발달이 합니다. 조금씩. 이 도표에서 보면은 파란 선처럼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 디지털 기술은 어떻게 발달된다 그랬어요? 지수 함수적으로 발달한다 그랬죠? 2의 n승으로.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회사 생활하고 일을 하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전문 지식도 쌓고 경험도 쌓기 때문에 지식은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워낙 디지털 기술 발달이 지수함수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누출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누출 시대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이것에 따라서 산업화 시대 모델인 일반 산업 노동 생산성도 계속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제철이다, 건설이다. 생산성이 예전 30년 전보다 지금 2배, 3배 높을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디지털 경제 이 생산성은 지수 함수적인 생산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n승으로. 그래서 대각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 노동 생산성도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6년생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우리 부모 세대보다 생산성이 10배, 100배 높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2, 3배 높아서 졸업을 하면 이 친구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누출 시대이기 때문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왜 이 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냐? 부의 격차가 예전하고 다르죠? 극빈자,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세대와 중산층 이상하고의 차이였는데 지금은 중상류 거의 10%는 거의 천문학적으로 부자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 중산층이 중하위로 떨어져서 나머지 90%는 거기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1등과 100등의 연봉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예를 들면은 100등이 연봉 3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1등은 잘해야 5천만 원, 6천만 원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0위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100등부터 10등까지 비슷해요. 비슷한데, 예전처럼 비슷한데, 10위부터 바뀌는 거예요. 5등이다. 그러면 10위 밖에 있는 사람이 연봉 5천 받는다. 그러면 5위에 있는 사람은 연봉 50억을 받는 거예요. 1위에 있는 사람은 연봉 200억을 받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디지털 경제 생산성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이 문제예요. 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어려운 과정에서 200달러 들고 동생하고 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로 무조건 이민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지금 50세입니다. 50세. 50세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간 거잖아요. 캐나다를. 30년 만에 7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는 세계 1위 부자가 되는 세상이거든요. 이게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학 시스템은 어떻게 가르쳐줘요? 거의 99%가 이 일반 산업 노동 생산성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학비가 계속 올랐거든요. 예를 들면 물가가 10% 오르면요. 학비는 30%, 3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보니까 이 격차가 벌어져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대학 교육을 받아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국은 물론 출산율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답을 먼저 방향을 먼저 제시해 드렸죠. 학교 가는 게 행복해야 된다. 학생들이. 교수나 선생도 학교 가는 게 행복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산업화 시대에는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하드웨어니까 이게 설계자들도 이 기계를 설계하면은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될지를 대충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디지털 시대는 소프트웨어 세상, 연결의 세상이잖아요. 설계자들도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창발의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산업화 시대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한 게 경쟁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 긍정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경쟁 모델, 렌네이스라고 했는데요. 지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를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대학 가서 해라.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자기가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 있으면은 그것은 대학 가서 해라. 그래서 학원 보내고 수능 시험만 공부시키죠. 그런데 문제는 대학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데이터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어른들이 다 정해놓고 하죠. 의대 가라, 뭐 해라, 공무원 해라.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이 친구들한테는 미래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변화가 올지는 몰라요. 공무원 보세요. 저는 재미있는 현상이 요즘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 최고의 자리입니다. 일단 연방 공무원이 연봉이 다시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박사급도 많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에요. 그리고 지위가 보장돼 있고요. 연금이 다 나오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지지를 받으면서 7만 5천 명을 명예퇴직시켰고요. 그리고 15,00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습니다. 거의 1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이런 세상이 올지를 미국 공무원들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서도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어줬는데 그게 나한테 올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면은요,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행복하지 않고 미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세상을 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감사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학교 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그것이 미래도 행복한 걸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대학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행복하게 사는 법을 연습하고요. 지금 행복하고 오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건가 그것을 연습하는 거고 그것이 미래의 행복하고도 연결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대학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걸 두 개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역량도 안 되고요. 대학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자기 시대들의 패러다임에 맞는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삶의 형태를 만들고 연습하는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 연관된 게 어떤 모델이냐면요. 예전에는 교육을 받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죠. 그리고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퇴직해서 은퇴 생활을 하고 이런 시대가 끝났죠. 우리 학생들은 지금 100세 시대를 넘어서 110세대 2020년이 넘어오면서 전문가들이 2020년에 내에 가장 많이 바뀔 것 중에 하나가 수명이 110세로 늘어날 거다. 아마 지금 2020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은 120세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는 90살까지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90살까지 일해야 되는 거니까 대학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한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영역에서 삶과 배움과 일이 융합되는 세상. 이것이 어디에 있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즐겁지 않고요. 삶과 배움과 일이 융합되지 않는 일터는 앞으로 다 망할 거고요. 그런 회사는. 그런 공동체는 다 망할 겁니다. 삶과 배움과 일이 융합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삶과 일과 배움이 융합되지 않는 그런 개인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 삶과 배움과 일이 융합하는 그 형태를 연습하고 그 모델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평생 고용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많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각 대학들이 교육부의 돈을 타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졸업생 취업률입니다. 저는 이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학생들은요,
취업을 시켜줘도요, 3개월 이상 다니면 잘 다니는 겁니다. 1년 이상 다니는 학생들이 30%가 안 됩니다. 대개 2, 3년 되면 이미 직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취업률을 어떻게 따져요? 이 청년들은, 지금 청년들은 평생 프리랜서입니다. 계속 명함이 바뀌어야 되고요. 직장이 바뀌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 고용 대상자가 돼야 돼요. 평생 고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역량, 지식의 누출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래서 평생 고용 대상자가 되도록 대학에서 역량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역량, 점수, 지식을 가르치고 점수를 평가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거예요. 그릇의 내용, 지식보다 이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을 건지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 어떤 음식이라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용량을 키우는 것이 대학의 역할입니다. 학생들한테 그런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 역량의 이 그릇을 키우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학에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두 가지 방향으로 서로 얽히면서 연결시키면서 키워가야 돼요. 하나는 지식의 노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러닝골이라고 합니다. 배움, 학습 목표입니다. 평생 나는 배워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혀서 100살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성장 목표, 러닝골을 정하는 거고요. 이것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성취 목표. 산업화 시대는 주로 성취 목표에 목숨을 걸었죠. 내가 학교 생활에 예를 들면 시험을 본다. 입학시험, 취직을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결혼을 언제 할 건가, 집은 언제 잘만할 건가, 뭐 이런 성취 목표, 작은 목표들을 정하는 거예요. 이 성취 목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배움 목표, 성장 목표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성취 목표는 계속 내가 성취감을 맛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동기가 생기거든요. 동기가. 그래서 성취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 성취 목표가 성장 목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취 목표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여서 이 성장 목표의 큰 흐름에 가속도를 붙게, 그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 목표와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같이 연관시켜서 키워가는 그 모델을 대학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런 모델을 만드느냐, 어떻게 해야 학교 가는 게 즐거우냐, 학교 가서 놀고 그러는 게 즐거운 게 아닙니다. 학생 개개인이 학교 생활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가 즐거움. 근데 그 즐거움은 내가 성장을 해야 즐겁습니다. 이 성취감이죠. 즐거움.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의 잣대로 성적이죠. 성적으로 모든 학생들은 맞추는 게 아니라 각 학생들한테 다 맞춰야 돼요. 학생마다 다 취향이 다릅니다. 각 학생들한테 맞춤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70년대 유행한 자기 결정성 이론이 요즘 다시 되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핵심이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 결정권. 그리고 역량, 능력이죠. 그리고 관계성. 학교에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대학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성은 뭐냐면요. 자기가 선택권이에요. 자기 선택권. 내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하기 싫은 것도 선택하는 겁니다. 학과도 내가 커리큘럼을 내가 신청을 했는데 한 주 들어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생각하는 거 달라. 그럼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자기 선택이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으면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역량은 내가 인정받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성취감을 맛볼 수 있고요. 그래야 끊임없이 동기가 생기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움의 성장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량, 배움의 능력이죠. 이것을 통해서 내 실력을 계속 그릇을 키우는 거죠. 키우는 건데 이것은 상호작용, 교수와 상호작용,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부정적인 피드백은 잘라내고요. 산업화 시대 측정, 시험 제도는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긍정적인 피드백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A 학점 이상 받는 우수한 학생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부를 못합니다. 성취감을 못 받기 때문에. 긍정적인 피드백은 뭐냐면요.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그 학생에 맞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래서 역량 그리고 관계성은 뭐냐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집단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속해 있다는 관계성. 이 속해 있다는 느낌으로 안정감, 그죠? 안정감, 불안감을 없애는 거예요. 소속감.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회복 탄력성은 왜 필요하냐면요. 산업화 시대는 기계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기계는 설계자가 이것이 어떻게 작동될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데이터 시대는 소프트웨어 세상이잖아요. 연결의 세상이잖아요. 창발이라 그랬잖아요. 연결에 의해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창발은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안 그러고 시행착오라고 그럽니다. 뭔가 안 됐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건데 이것이 무엇이 안 됐을 때 인간은 좌절감을 맛봅니다. 안 됐을 때 의욕이 꺾여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제자 시대는 회복 탄력성이 아주 중요해요. 이 회복 탄력성은 관계성에서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 자율성과 그죠? 나의 선택권, 각자 학생에 맞게 나의 선택권에 의해서 자율성을 확보하고요. 그걸 통해서 역량을 키우고 그럼으로써 내가 인정을 받고 성취감을 계속 맡기면서 평생 공부하는 배움의 능력을 키우고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 관계성을 키우는. 그러려면은 대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알겠죠? 이것은 대학의 문화혁신입니다. 이거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학마다 그 대학의 역량과 그죠? 환경, 문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이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것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보고 잘못됐으면 다시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주고 그래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쌓아가는 학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면서 2006년생이 들어옵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학생들. 그래서 대학이 어려운데 대학이 살아남는 방법은 학생들이, 교수들이 학교에 오는 게 즐거운, 집에 가는 것만큼 훨씬 더 즐거운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드는 학교가 21세기에 살아남는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